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첫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다. 퇴근길 차량으로 복잡하던 도로는 눈발이 굵어지자 조금씩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강재혁은 조심스럽게 트럭을 횡계 휴게소로 몰았다. 날씨 예보에 따르면 밤새 대설주의보가 이어진다고 했다. 어차피 예정된 물류 배송은 내일 아침까지 여유가 있었기에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열을 가리키는 계기판 숫자는 영하 7도, 차창에 맺힌 서리는 안쪽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강재혁, 올해 56. 전국을 도는 화물차 기사로 살아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퀴를 굴리고 배송하고 주유하고 다시 달리고. 그러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명절이 고작이었다. 아내는 10년 전 오랜 병치레 끝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서울에서 결혼해 아이 하나를 두고 바쁘게 산다. 서로 연락은 종종 하지만 얼굴을 보는 건 설날이나 추석뿐이다. 이런 삶이 익숙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그건 익숙한 척하는 거였다. 휴게소에 트럭을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간 안, 사람들로 붐비는 풍경 속에 익숙한 얼굴은 없었다. 대부분 자신과 같은 장거리 기사들이거나 야근을 마치고 이동 중인 사람들일 것이다. 자동 판매기 옆에 있는 매점에서 라면을 주문했다. 이런 날엔 따뜻한 국물이 몸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좋았다. 그렇게 라면을 받아든 순간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기사님, 피곤해 보이시네요?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뒤를 돌아보자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박스를 든 채였다. 이름표도 없었고 명함을 건네는 일도 없었다. 그저 많은 기사들이 지나가는 이 공간에서 묵묵히 바카스를 팔고 있는 한 사람처럼 보였다. 재혁은 습관처럼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얼마예요? 1,800원이에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잔돈까지 정확하게 건넸다. 계산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다른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은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저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한 라면과 함께 받은 한 병의 바카스일 뿐이었다. 하지만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동료 운전사의 말 한마디가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다. 야, 너 그 아줌마한테 바카스 샀냐? 응, 왜? 그 아줌마 유명해. 밤에 돈 좀 쓰면 바카스 말고도 준다더라. 알지?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방금 전 친절하게 웃으며 돈을 건네던 여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험한 세상이고 말도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소문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었다. 그 운전사 역시 전국을 도는 베테랑이었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럭 안으로 들어가 히터를 켰다. 온기가 조금씩 퍼지자 피곤했던 몸이 느슨해졌다. 바카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듯 쓰디쓴 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머릿속엔 계속해서 동료의 말이 떠올랐다. 왜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까? 내가 그럴 사람처럼 보였을까? 사실 아내가 떠나는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다. 낮엔 괜찮지만 밤이 되면 다르다. 사람과의 온기가 그리워지고 말을 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진다. 재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외로움은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트럭에 침대를 펴고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안에서 바라보는 눈은 고요했고 세상의 소음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진아이라는 이름도 그 여인의 존재도 잘 모르는 채 누군가의 말만으로 판단해버릴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눈은 멈춰 있었다. 트럭 앞유리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출발 준비를 마쳤다. 전날 밤 바카스를 팔던 그 여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휴게소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흔적도 없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트럭에 올랐다. 어제 무슨 감정을 느꼈던 것인지도 모른 채 단지 한 명의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오전 내내 도로는 미끄러웠고 재혁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운전했다. 점심 무렵 다시 다른 휴게소에 도착해 간단히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나오는 길. 노란 조끼가 시야에 들어왔다. 전날의 그 여인이었다. 그녀 역시 그를 알아보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재혁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어딘지 모를 반가움을 느꼈다. 말없이 지갑을 꺼내 다시 바카스를 한 병 샀다.
그녀는 어제 폭설에 괜찮았냐고 물었고 재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유진아라고 해요. 여기저기 휴게소 돌아다니며 바카스 팔고 있어요. 재혁은 짧게 대답했다. 강재혁입니다. 화물차 기사예요. 그 이름 석자를 들은 순간 유진아는 웃으며 말했다. 재혁 씨, 날씨 추우니까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트럭에 돌아와 다시 히터를 켰고 옆자리엔 새로 산 바카스 병이 놓였다. 무심코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 어딘가에 묘한 감정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아주 작은 친절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다시 행계 휴게소에 들른 강재혁은 주차를 마치고 트럭 문을 닫으려다 유리에 붙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고 얇은 메모지였다. 조심스럽게 떼어 읽어보니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라면 국물은 국물 맛으로 드셔야죠. 기사님도 몸 챙기세요. 진아. 짧은 문장, 짧은 이름. 하지만 그 안에는 무심하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제 라면을 국물까지 싹 비웠다. 그걸 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까? 몇 번을 되읽고 나서야 메모를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넣었다. 괜히 구겨지면 안 될 것 같다. 그 글씨가, 그 말이 어딘가 오래 간직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메모를 접고 나서도 그의 마음은 마냥 따뜻하지 않았다. 며칠 전 만식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아줌마 밤에 돈 좀 쓰면 바카스 말고도 준다더라. 진아가 남긴 이 따뜻한 말도 혹시 그 연장선은 아닐까? 괜한 의심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힌 말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그날 밤은 다른 휴게소에서 머물기로 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밤을 쉬어가는 게 현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오던 길, 멀리서 누군가 트럭 근처를 서성이는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란 조끼를 입은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유진아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트럭 유리에 메모지를 붙이고 있었고 곧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강재혁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사라진 후 트럭 앞 유리에 붙은 메모를 떼었다. 라면 국물은 국물 맛으로 드셔야죠. 기사님도 몸 챙기세요. 똑같은 문장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의 건강을 걱정해주지 않았다. 일 때문에 바빴고 혼자였고 누군가의 걱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신경 쓰일 만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트럭 안으로 들어와 히터를 다시 켜고 메모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따뜻한 공기와 메모의 글씨가 겹치면서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만식의 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 마음도 그 따뜻함도 계산된 건 아닐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진아의 말투도 눈빛도 잔돈을 세던 손끝까지도 모두 진심 같았으니까. 하지만 한번 각인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호감과 경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그 밤도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일찍 출발했다.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웠고 차량은 많지 않았다. 오전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듣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운전만 했다. 점심 무렵 다른 휴게소에 들렀다. 김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나와 트럭으로 향하던 중 익숙한 노란색이 눈에 들어왔다. 바카스를 팔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진아가 보였다. 그녀도 그를 알아본 듯 미소 지었다. 그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다가왔다. 어제 만난 기사님 아니냐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강재혁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냈다. 그는 다시 바카스 한 병을 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어제 무사히 쉬었냐고 물었고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말은 머리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럴 때면 늘 뭔가를 놓친 것 같았다. 진아는 자신을 소개했다. 한유진이에요. 휴게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바카스 팔아요.
짧은 설명이었지만 거기엔 어떤 삶의 무게 같은 게 느껴졌다. 재혁은 그제야 자신도 이름을 말했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재혁 씨, 날씨 추우니까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다시 남았다. 그는 트럭으로 돌아와 출발을 준비하며 옆자리에 놓인 바카스병을 바라보았다. 별 생각 없이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다. 진아의 웃는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말투, 그녀의 관심. 그날 저녁, 그는 꽤 먼 거리를 달렸다. 그리고 또 다른 휴게소에 도착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트럭으로 향하던 길 유리창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다시 발견했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트럭 유리에 메모를 붙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섰고 그는 트럭으로 가 메모를 읽었다. 몸 잘 챙기세요. 따뜻한 국물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짧게 서명된 이름 진아. 그는 메모를 다시 지갑 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이건 단지 마케팅이 아니라는 걸. 그 짧은 글에선 이익이나 계산 대신 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만약 이 따뜻함이 정말 진심이라면 자신은 무엇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들기 전 그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겠다고. 며칠 뒤 다시 행계 휴게소에 들른 강재혁은 주차를 마치고 트럭 문을 닫으려다 유리에 붙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고 얇은 메모지였다. 조심스럽게 떼어 읽어보니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라면 국물은 국물 맛으로 드셔야죠. 기사님도 몸 챙기세요. 진아. 짧은 문장, 짧은 이름. 하지만 그 안에는 무심하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제 라면을 국물까지 싹 비웠다. 그걸 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까? 몇 번을 되읽고 나서야 메모를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넣었다. 괜히 구겨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글씨가, 그 말이 어딘가 오래 간직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메모를 접고 나서도 그의 마음은 마냥 따뜻하지 않았다. 며칠 전 만식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아줌마 밤에 돈 좀 쓰면 바카스 말고도 준다더라. 진아가 남긴 이 따뜻한 말도 혹시 그 연장선은 아닐까? 괜한 의심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힌 말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그날 밤은 다른 휴게소에서 머물기로 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밤을 쉬어가는 게 현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오던 길, 멀리서 누군가 트럭 근처를 서성이는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란 조끼를 입은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유진아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트럭 유리에 메모지를 붙이고 있었고 곧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강재혁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사라진 후 트럭 앞 유리에 붙은 메모를 떼었다. 라면 국물은 국물 맛으로 드셔야죠. 기사님도 몸 챙기세요. 똑같은 문장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의 건강을 걱정해주지 않았다. 일 때문에 바빴고 혼자였고 누군가의 걱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신경 쓰일 만한 사람이 된 것 같다. 트럭 안으로 들어와 히터를 다시 켜고 메모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따뜻한 공기와 메모의 글씨가 겹치면서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만식의 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혹시 그 마음도 그 따뜻함도 계산된 건 아닐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런 생각은 하시려고. 진아의 말투도 눈빛도 잔돈을 세던 손끝까지도 모두 진심 같았으니까. 하지만 한 번 각인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호감과 경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그 밤도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일찍 출발했다.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웠고 차량은 많지 않았다. 오전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듣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운전만 했다. 점심 무렵 다른 휴게소에 들렀다. 김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나와 트럭으로 향하던 중 익숙한 노란색이 눈에 들어왔다. 바카스를 팔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진아가 보였다. 그녀도 그를 알아본 듯 미소 지었다.
그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다가왔다. 어제 만난 기사님 아니냐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강재혁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냈다. 그는 다시 바카스 한 병을 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어제 무사히 쉬었냐고 물었고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말은 머리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럴 때면 늘 뭔가를 놓친 것 같았다. 진아는 자신을 소개했다. 한유진이에요. 휴게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바카스 팔아요. 짧은 설명이었지만 거기엔 어떤 삶의 무게 같은 게 느껴졌다. 재혁은 그제야 자신도 이름을 말했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재혁 씨, 날씨 추우니까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다시 남았다. 그는 트럭으로 돌아와 출발을 준비하며 옆자리에 놓인 바카스 병을 바라보았다. 별 생각 없이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다. 진아의 웃는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말투, 그녀의 관심. 그날 저녁 그는 꽤 먼 거리를 달렸다. 그리고 또 다른 휴게소에 도착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트럭으로 향하던 길 유리창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다시 발견했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트럭 유리에 메모를 붙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섰고 그는 트럭으로 가 메모를 읽었다. 몸 잘 챙기세요. 따뜻한 국물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짧게 서명된 이름, 진아. 그는 메모를 다시 지갑 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이건 단지 마케팅이 아니라는 걸. 그 짧은 글에선 이익이나 계산 대신 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만약 이 따뜻함이 정말 진심이라면 자신은 무엇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들기 전 그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겠다고. 그날 밤 트럭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강재혁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굳이 그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어렴풋이 떠올랐던 그 표정,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던 목소리,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다. 마음속에 맴도는 오해와 진심 사이에서 방향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상처를 더 깊게 파버린 셈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건 그녀의 말과 눈빛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부족한 신뢰가 모든 걸 망쳤다. 아침이 밝기 전 트럭 수리를 맡긴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다. 부품이 도착했고 몇 시간 안에 수리가 끝날 거라는 연락이었다. 생각보다 일찍 해결된 상황이었지만 재혁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는 수리소로 향하기 전에 진아를 다시 한번 만나 사과하고 싶었다. 어젯밤의 대화가 그들 사이의 마지막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게소를 둘러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판매대에는 다른 여성이 서 있었다. 재혁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한유진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 여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유진 씨요? 요즘 안 나오세요.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자신이 던진 질문 때문일까? 어젯밤 그 대화가 그녀에게 결정적인 실망이 되었던 건 아닐까? 자책감이 몰려왔다.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 주차장 한쪽에서 만식을 마주쳤다.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있던 그는 재혁을 보자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너 혹시 그 바카스 아줌마 찾으러 왔냐? 재혁은 대충 웃으며 넘기려 했다. 그러자 만식은 또 한마디 덧붙였다. 그 아줌마 요즘 병원 다닌다던데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병원이라는 단어에 귀가 멈췄다. 몸이 안 좋았던 걸까? 아니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도 있는 걸까? 그는 더 이상 만식의 장난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재혁은 일을 하면서도 진아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언젠가 말했던 작은 숙소, 직접 김치를 담근다고 했던 그 공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렇게 직접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주말 일을 마친 그는 다시 횡계 휴게소 근처로 향했다. 주변 모텔과 여관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다. 이름도 얼굴도 확실하지 않은 삶을 수소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세 번째 여관에서 마침내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한유진이요? 네, 우리 여관에 오래 머물고 계세요. 요즘은 거의 밖에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그녀가 정말 여기 있었다. 아마도 일도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번호를 알려주었다. 긴장이 밀려왔다. 문 앞에 도착한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 약간 놀란 눈빛. 제 역시 그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유진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방 안은 작은 원룸이었고 정도는 잘 되어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약봉지가 눈에 띄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그냥 감기예요. 오래 일했더니 면역이 좀 떨어졌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과 달리 어딘가 지쳐 보였다.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정말 제 말이 무례했다는 거 알아요. 그냥 그 소문들이 마음에 걸려서 믿고 싶어서. 유진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사실 그런 소문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은 아니니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나이에 누가 아픈 사람 챙기겠어요. 다 지나가는 인연이죠.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다시 휴게소에서 일하실 건가요?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나가야죠. 살아야 하니까. 방 안을 둘러보니 작은 전기밥솥과 냉장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목소리엔 힘겨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 잠깐만요. 뭐 좀 사올게요. 유진이 말리기도 전에 그는 방을 나섰다. 근처 편의점에서 서축, 과일, 비타민을 샀고 약국에서 감기약도 하나 챙겼다. 라면 2개도 같이 담았다. 방으로 돌아와 봉지를 내려놓자 유진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몸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서요. 유진은 한참을 봉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라면 2봉지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혹시 끓여도 될까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끝에 작은 공용 주방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함께 복도로 나섰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진아 씨, 혼자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면이 완성되었고 2그릇에 나눠 담아 방으로 돌아왔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혼밥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이 살짝 열린 듯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다음날 아침 강재혁은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트럭은 이미 수리가 끝난 상태였고 운행 일정도 다시 조정되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한유진과의 전날 저녁, 조용히 나눴던 식사와 따뜻했던 라면 국물, 그리고 마지막에 나눴던 짧은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방을 나서기 전 조용히 물었다. 저 내일도 와도 될까요?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일도 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방문은 하루 이틀을 지나 일주일 보름으로 이어졌다. 일정이 허락하는 날이면 그는 유진이 머무는 여관을 찾았다. 때로는 장을 봐오고 때로는 손수 반찬을 해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라면이 아닌 집밥이 오랜만이라고 유진이 웃을 때면 재혁은 괜히 뿌듯해졌다. 그녀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약 봉지도 줄었고 목소리도 다시 힘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재혁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잠시 머무지다가 말했다. 아마도 그날 바카스 한 병 덕분인 것 같아요. 유진은 웃었다. 바카스요? 네, 그 한 병이 제 삶을 바꿨어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외롭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눈 것도, 이름을 불러준 것도, 작은 메모에 마음이 움직인 것도 모두 오랜만이었다.
그날 저녁 여관을 나서기 전 그는 처음으로 유진의 손을 잡았다. 놀란 기색이었지만 유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괜찮다면 좀 더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쥐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유진은 휴게소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 대신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곳이었다. 여기가 더 좋아요?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재혁도 변화를 선택했다. 장거리 운행을 줄이고 유진이 일하는 동네 근처 물류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급여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매일 유진을 볼 수 있는 안정감이 더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 근처를 함께 걷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같이 산다고요? 네, 둘 다 혼자 사는데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사이잖아요.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전셋집을 구했고 조용히 동거를 시작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밥상을 마주했다. 주말엔 전통시장에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처음으로 공유하는 삶이었다. 어느 날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젠 제가 바카스보다 더 힘나는 사람이잖아요. 재혁은 그 말에 웃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한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왔다. 명절을 앞두고 재혁은 아들 가족이 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긴장했다. 괜찮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질까요? 걱정 마요. 아들은 마음이 넓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집을 찾았다. 유진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다. 인사를 나누는 순간은 잠시 어색했지만 식사 자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손자는 유진이 만든 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곁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말에 유진은 순간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는 그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식사 후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재혁은 유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행복하단다. 아들은 그제야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손자는 유진에게 안기며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에 유진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 꼭 와야 해. 그날 밤 재혁과 유진은 작은 발코니에서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스쳤고 재혁은 물었다.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마 그때 그 바카스 한 병?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휴게소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 운명처럼 스친 인연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되었다는 걸 그들은 서로에게서 깨닫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다. 강재혁과 한유진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나눠 마시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가 저녁엔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동거는 어느새 익숙한 리듬이 되었고 서로의 존재는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유진은 국밥집에서 일하며 요리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식사의 따뜻함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재혁 역시 물류센터의 규칙적인 일상이 익숙해졌고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재혁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우리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유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놀람, 기쁨, 망설임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결국엔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그래도 돼요? 물론이죠. 이미 우리는 함께 살고 있고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 이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준비했다. 특별한 예식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다.
조용한 구청 민원실 한쪽에서 그들은 서류에 각각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날의 하늘은 맑았고 유진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러 유진이 좋아하는 국화를 샀다. 그 꽃을 집 거실 한 켠에 꽂으며 재혁은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유진은 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이에 가족이 생기다니 아직도 꿈 같아요. 그 말에 재혁도 조용히 웃었다. 며칠 뒤 아들과 손자가 또다시 집을 방문했다. 이번엔 며느리 대신 손자만 데리고 왔다. 재혁은 식탁에 둘러앉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진 씨와 혼인신고했단다. 아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날 유진은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했고 손자는 다시 한번 유진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처음 들었을 땐 멈칫하던 유진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손자가 옆에 딱 붙어 앉자 유진은 조용히 귓속말로 말했다. 다음에 오면 좋아하는 떡볶이 해줄게. 손자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재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은 무섭기도 해요. 뭐가요? 너무 행복하면 그게 깨질까 봐. 재혁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오랜 세월을 홀로 버텨온 사람은 행복조차 두려움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럼 같이 무서워하자. 함께면 덜 무서울 테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말 두 사람은 오래된 찻집에 갔다. 유진은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를 입었고 재혁은 작은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했다. 뭐예요 이건? 가족의 증표. 유진은 웃으며 목걸이를 받아 들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나도 처음이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거.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찻집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작은 카페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다. 차를 마신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봄꽃이 지고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재혁은 생각했다. 인생 후반에 이렇게 따뜻한 시간이 올 줄은 몰랐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계절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유진도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렇게 늦게 만났으니까 더 오래 함께 있어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대답은 그걸로 충분했다. 그들의 일상은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아무것도 없어도 두 사람에겐 서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을 바람이 서서히 선선해지던 어느 날 강재혁은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유진이 다듬어 놓은 고추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년 가을마다 집집마다 양념을 말리고 김장을 준비하는 풍경이 일상이듯 이 집도 이제는 그런 풍경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계절이 늘어날수록 둘만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퇴근 시간이 되면 둘 중 누군가 먼저 집에 도착해 불을 켜두고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날씨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유진은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했고 재혁은 물류센터에서의 반복적인 업무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생활이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지루함조차 편안함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재혁은 퇴근 후 시장에 들러 두 사람이 좋아하는 동태 한 마리를 사왔다. 유진은 시장 봉지를 받으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주방에 나란히 섰다.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국물이 끓어오를 때쯤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혁 씨, 가끔 후회하지 않아요? 재혁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눈을 마주 보았다. 유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된 거요. 그 말에 재혁은 고개를 젓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대답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유진 씨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유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대신 식탁에 놓인 국그릇을 조용히 옮기며 불을 줄였다.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따뜻하고 평온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그래서 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음 주말 재혁은 앨범을 꺼내 오래된 사진 몇 장을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엔 아들과 함께한 여행 사진, 아내가 생전에 손수 만든 도시락,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날 찍은 병원 사진이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바라보았다. 어떤 사진 앞에선 살며시 웃었고 또 어떤 사진 앞에선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재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드님께? 우리 얘기? 다 말씀하셨어요? 아직은요. 곧 말할 거예요. 다음 명절에 아들이 오면 유진 씨도 정식으로 싶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을까요? 아드님이 저를 이해해 줄까요? 재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마음이 넓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할 거예요. 그 대답에 유진은 안심한 듯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느껴졌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시선을 감당해온 사람만이 지닌 습관 같은 것이었다. 드디어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집을 방문했다. 유진은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며 준비를 해왔고 재혁은 그녀가 긴장하지 않도록 옆에서 가볍게 농담도 건넸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반가운 얼굴로 들어섰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재혁은 조심스럽게 유진을 소개했다. 이분이 유진 씨야.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어.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들은 짧은 정적 끝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유진이 준비한 음식들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연신 맛있다고 칭찬했다. 손자는 유진이 만든 송편을 먹으며 밝게 웃었고 그 모습에 유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식사 도중 아들이 재혁에게 물었다. 아버지 지금 정말 행복하세요? 재혁은 유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하단다. 그 대답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도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손자는 유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다음에 꼭 또 오렴. 아무도 그 호칭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유진에게도 재혁에게도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장면이 되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유진과 재혁은 발코니에 나와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별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유진은 작게 말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 안에는 긴 세월의 외로움, 조심스러움, 그리고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몇 달 후 유진은 국밥집 일을 그만두었다.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너무 늦은 나이일 수도 너무 늦었다고 해서 바꾸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재혁은 물류센터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아침에 유진이 없는 집은 조금 조용했고 저녁에 맞아주는 사람의 손길이 없는 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말했다. 재혁 씨, 우리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면 어때요? 그 말은 예고 없는 제안이었지만 재혁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엔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건 시간의 흐름으로 닳아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더 또렷해진 것이었다. 그들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자원봉사 모임에 등록했다. 유진은 김치 담그기 봉사를, 재혁은 물품 나눔 지원팀에 참여했다.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안에서 뜻밖의 기쁨을 찾았다. 유진은 김치를 버무리며 함께 웃는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고 재혁은 박스를 나르며 어르신들에게 던지는 짧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어느 주말 유진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로 글쓰기 교실을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랜만에 연필을 잡아본다고 하며 그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냈다. 수업 첫날 강사는 말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적어봅시다. 누군가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 밤, 재혁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다. 어느 겨울 횡계 휴게소에서 나는 한 병의 바카스를 건넨 여인을 만났다. 글을 쓰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짚어보게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는지, 누군가의 배려가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했다. 유진은 그의 글을 읽으며 웃었고 어떤 문장에선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다. 몇 달 후 도서관에서는 작은 글쓰기 발표회를 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유진은 그의 등을 살짝 밀어주었다. 이건 당신의 삶이에요.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다. 처음 만난 겨울, 휴게소, 메모지 한 장, 다시 만남, 오해, 사과, 식사. 손을 잡던 날,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담담히 말했다. 발표가 끝나자 짧은 박수가 이어졌고 누군가 다가와 말했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따뜻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계절은 다시 겨울로 돌아왔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횡계 휴게소에 들렀다. 예전과 달리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낡은 간판과 조금 허름해진 휴게소 한켠엔 여전히 바카스를 파는 작은 매대가 있었다. 유진은 그곳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웃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재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심코 한 병의 바카스를 집어들었다. 이 병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건넨 게 바카스가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였어도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 안엔 말보다 분명한 대답이 있었다.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나 거창한 사건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삶은 아주 작은 친절, 미소 하나, 손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그렇게 늦은 나이에 서로를 만났고 늦은 만큼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사랑을 쌓아갔다. 그날 밤 유진은 메모지를 꺼내 짧은 글을 적었다. 그리고 재혁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은 다시 시작됐어요. 진아. 그 글을 읽은 재혁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세상 모든 메모 중에서 가장 소중한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난다는 건 삶이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인생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병의 바카스처럼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인연으로.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낯선 만남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작고 소박한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의 인사, 한 장의 메모, 한 끼의 식사처럼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도 이런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스며든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